안녕하세요.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값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그만큼 값을 낮춰서 세를 놓아야 한다는 얘긴데 내줄 돈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정부가 역전세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이번 대책.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5월의 첫날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미스터 블루스카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늘 보니까 정말 블루스카이 맞던데요. 날씨도 맑고 바람 끝은 조금 차갑습니다만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오늘 집회 소식이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 여의도 또 광화문 일대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집회 일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연미님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하시는군요 하셨는데 회사 20년 동안 다녔는데 저는 근로자의 날 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저희 부장님이 항상 그러셨는데 요새는 달라졌어요. 저희 브리핑하는 기자들 근로자의 날인데도 이미 출근해서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정재한 님도 근로자의 날인데 출근하고 계시고 또 병원에 근무하시는 김보수님 그래요.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도 병원에는 오히려 환자들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꿀같은 휴식 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 있고요. 고릴라 보라도 있죠.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5월의 첫날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할게요. 노동절 연휴로 우리 장은 쉬어가지만 이번 주에 챙겨야 할 굵직한 일정들이 많네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오늘 휴일인데 연결해서 정리해서 또 들어볼게요. 일타경제 이슈 오늘도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가 아주 예리한 눈으로 코끼리의 상아 같은 귀한 뉴스들만 선별해왔습니다. 또 월요일에 만나는 맨손경제 생활 밀착형 코너 있는데 물가가 올라서 어린이날 선물 요거 고민하는 분들 많대요. 풍경이 좀 달라질 것 같죠? 그리고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또 난리라고 합니다. 이거 뭘까요?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연결해서 우리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장인데 고맙습니다. 한지영 연구원님. 아닙니다. 11시 하는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어떻게 끝났나요? 네, 일단은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금요일 날에 몇 가지 좀 악재성 재료들이 있었는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를 주시하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로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악재 재료들을 보면은 아마존의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잘 나왔는데 향후 그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아마존 주가가 4% 정도 하락했다라는 게 첫 번째 악재성 재료였고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지금 4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방 예금보험공사에서 얘네들을 예전에 SVB처럼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러한 것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또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물가 같은 경우도 그냥 나름의 양호하게 나왔다. 이러한 좀 전망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요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거는 일단 저희가 4월 중순에 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랑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3월 PC 물가가 4.2%,
그래서 2월달 5.0%에 비해서 내려왔고 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PC 물가라고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변동성이 큰 그런 품목들을 제외한 그 끈적끈적한 물가라고 불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4.6%로 전월 4.6%가 좀 동일하게 나왔고 또 헤드라인 앞서 말씀드렸던 4.2% 헤드라인 CPI PC 물가에 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 PC 물가가 높게 나온 걸 가지고 또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 이런 거 있을 법했지만 투자자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물가 추세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헤드라인에 주목을 했다. 주말 사이에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도 나왔는데 이건 어땠습니까? 네, 이거는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4월 제조업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죠. 이게 49.2로 4개월 만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5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기대감이 조금 높았지만 그렇게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는 글로벌 수요 둔화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제조업체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 약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기가 꺾였다. 혹은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숫자들은 다른 실물 지표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 노동절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철도 당국에 의하면은 5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연휴 기간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나선 중국인 이용객들도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리오프닝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중국 이번에 제조업 PMI 둔화된 거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우리한테 별 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럽기도 한데 우리 네. 수출입 동향 나왔잖아요. 수출 어떻습니까? 수출도 생각보다 잘 나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금 4월 수출이 마이너스 14.2%로 지난 3월 마이너스 13.6%에 비해서 감소폭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글로벌 수요 부진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41% 감소했고 디스플레이도 29% 감소하는 등 주력 품목들이 대부분 다 조금 부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자동차가 40% 증가, 선박이 59% 증가, 일부 품목들이 수출을 이끌었지만 이거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일정이 많은데 참 희한하네요. FOMC가 있는 주인데 FOMC 관련해서 보도나 방송 굉장히 줄어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는 특정 사태에 좀 묻힌 거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꼭 챙겨봐야 할 이벤트 FOMC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이게 한국 수출에 선행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의 결과에 좀 다들 주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FOMC 말고도 5월 4일에 에는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 등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눅눅한 경제 뉴스 아닙니다.
갓 튀긴 튀김처럼 바삭바삭한 뉴스만 싹 모아온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타경제 이슈 바삭바삭한 첫 뉴스 뭡니까? 네, 오늘부터입니다.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허그라고 하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허그는 잠깐만요. 네. 허그라고 하죠잉? 죄송합니다. 저기 아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말이 좀 꼬여가지고 허그는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강화된 요건은 허그뿐만 아니라 SGI 서울보증보험이라던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전세 사기가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인데요.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고요.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감정평가액을 통해서 보증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값이 감정가액의 90%보다 낮아야 하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이른바 빌라는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 갱신 대상자에 한해서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되기로 했고요. 또 임차인이 드는 전세보증과 달리 등록 임대사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 기준 전세가율 100%가 적용이 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에 임대보증의 가입 요건도 전세가율 90%로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억 원이다라면 전세를 놓을 때 9천만 원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집이 1억이라도 1억까지도 전세를 놓을 수가 있었고 1억도 보험을 받아줬는데 이제는 안 받아준다. 네, 10%포인트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억짜리 집에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가 있었던 기존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조금 유예가 된다고 하고 앞으로는 조금 유예 방침을 앞으로는 올해는 계속 유예를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강화가 되지 않을까. 내년 1월부터. 네, 말씀드렸지만 7월부터는 지금 임대보증 가입 요건도 90%로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당장 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일괄적으로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새로 계약을 갱신할 때는 90%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거리로 나서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으니 추가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어제 집회가 있었는데 이거 차후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4월 내내 굉장히 문제가 됐고 5월에도 아마 문제 될 것 같죠. 소시에테 제네랄 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 공동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SG증권 대규모 주가 하락 사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당국은 SG증권 사태와 관련해서 가격을 미리 정해서 사고 파는 주가 조작이라던가 공매도 세력 가담 여부, 일부 대주주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정리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여파로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과 같은 8개 종목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부 종목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 급락 사태를 맞은 종목들의 주가가 2020년부터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세력은 비인가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정관계 인사라던가 연예인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시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가를 띄우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를 눈치챈 일부 세력이 급하게 주식을 내다 팔면서 대규모 주가 하락 사태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이 사건의 주범으로는 현재 라더견 H투자자문사 전 대표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가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골프 랜스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S골프 연습장은 안 씨가 대표이사, 라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곳입니다. 주가 하락을 부추긴 차액
결제 거래, 이른바 CFD 위험 관리도 좀 소홀한 것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CFD는 증거 금으로만 매수 매도 거래를 한 뒤 차익만 정산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개인용 공매도로 불리는 CFD는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가져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금융위가 앞선 2019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춘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실패한 주가 조작은 범죄가 아닌가. 두 번째, 대주주들은 알고 있었나. 네. 세 번째, 피해자는 물린 공범인가 순수한 피해자인가. 네 번째,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증권사와 외국계는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다섯 번째,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과 제보를 좀 뭉개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위는 책임을 다했는가. 마지막으로 오래 뜸들인 다단계와 통정거래는 통정거래가 아닌가. 쟁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거 하나하나 살을 발라내는 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명확하게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 얘기를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으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 보여요. 네.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내는 이 고액 월세를 내는 오피스텔 거래가 1000건이 넘었군요. 맞습니다. 이 금리 인상 여파도 있고요. 전세 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 월세 100만 원을 웃도는 서울 오피스텔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월세 거래 9,954건 가운데 1,071건이 월세 10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데요. 월세 100만 원 이상 서울 소형 오피스텔의 1분기 거래량은 2011년만 하더라도 2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74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는 560건으로 뛰었고요. 올해는 1000건을 돌파한 겁니다. 전체 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에는 3.6%에서 지난해 5.3%로 늘었고요. 올해는 10.8%로 10%를 넘어섰습니다. 자치구 불러보면 월세 100만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163건이었고요. 이어서 송파구가 155건, 영등포구 146건, 서초구가 100건 순이었습니다.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혜영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참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전세가 불안해서 월세로 가면 이게 또 청년층이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요. 박한수님은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집값의 절반 이상은 전세를 못 주게 하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줄 유인이 줄어드니까 월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깡통 전세 만든 사람 깡통차게 압수하고 벌 줘야죠. 이준희님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게 또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 또 미필적으로 이런 게 발생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결국은 또 문을 닫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 금융당국은 조만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관리 경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을 맡아서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일까지 지난달 30일까지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은행 입찰을 받은 것으로 현재 전해졌는데 JP 모건이라던가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시티즌스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등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현재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인수에 응했는지는 또 추후에 알려질 예정입니다. 이들 은행이 인수전에 나선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요구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달에도 JP모건 등 미국 11개 대형은행은 이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급환불을 끄기 위해서 300억 달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것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지금 뭐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워싱턴 포스트는 1985년 설립 이래 매년 수익을 내고 있고 수익성 높은 자산관리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은행은 일시 폐쇄되고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는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00달러를 초과했던 이 은행 주가가 지난달 28일에는 3달러 51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야. 시간의 거래에서는 2달러 33센트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 초과 예금에 대한 보장 여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던가 시그니처 은행은 미국 당국이 전액 예금을 보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그 네. 미국 안팎에서 덩치가 큰 은행이 벌써 4번째로 문을 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금리의 여파가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무섭게 올렸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네. 물가가 제법 높은 모양이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로 잘 알려진 네.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데요. 이 오름폭이 좀 계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명목은 둔화하고 있다. 네. 미국 상무부는 3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4.2%,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2월에 5.1%에서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줄면서 2021년 5월 이후 최소폭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라든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6%, 전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근원 PCE 가격지수는 3월보다는 오름폭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4.5%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차츰 완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런 와중에 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시사하는 다른 지표가 나오면서 좀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고용비용지수 EC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전분기보다 1.2% 상승하면서 지난해 4분기 1.1%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폭은 5%포인트로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데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현재 단행할 것이라는 게 좀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보고 있다. 좀 이런 예견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연준이 어떤 행보를 걸을지 좀 사뭇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보기에는 어때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0.25% 오를 거라는 시각에는 저도 좀 동조를 그거는 하는데 다 동의하고요. 네. 저는 사실은 더 올리기에는 네. 좀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2% 돼야 된다고 했는데 네. 물가는 뭐 여전히 높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네. 체감 지수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 좀 약간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연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0.25% 내지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게 되면 시장에서 오히려 좀 연준이 너무 엇박자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연준이 너무 조금 데스크에만 너무 골똘히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반발 여론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중이나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정책을 기준금리를 올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정된다고 하기엔 너무 2배 아니에요? 목표치?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연준이 2% 물가를 얘기하는데 2%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뉴 노멀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은행이 추가로 또 파산을 하는 와중이면 뭔가 현실과의 타협이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이런 기대가 이러다 큰 코 다친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맞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면밀히 봐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문이 중요한 그런 FOMC가 될 것 같죠. 네. 금리 그 자체보다도요.
자, ARM 우리가 네. 암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네. 반도체 회로 그리는 회사잖아요. 네. 결국은 상장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암이하면 저는 그 방탄소년단 일단 떠오르긴 하던데. 네. 그건 암이 아닌가요? 암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동음 이유로 들렸습니다. 네. 한국계 일본인 손정희 투자회사로 잘 알려진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 암이 뉴욕 증시 상장 서류를 미국 당국에 등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암이 올해 말 낙스닥에서 주식을 팔아서 80억에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찾아보니까 약 13조 원 좀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자금 조달할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IPO 규모와 상장 가격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업체 측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프트뱅크 측이 강력한 상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현재 자본시장의 평가인데요. 소프트뱅크는 원래 암이 다른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에 약 400억 달러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지난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매각이 결렬되자 소프트뱅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업 공개로 방향을 선회한 건데요. 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소프트뱅크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암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로열티를 인상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 서버에 집중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이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IPO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한 수준인데 그러나 현재 뭐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최근 IPO 시장이 좀 해빙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 IPO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아리 나스닥 상장에 뭐 나서게 된다면 좀 열기가 다시 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RM 영국에 있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지금 우리 김성훈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손정희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네. 안 팔려가지고 네. 삼성에 요거 혹시 사갈 생각 없니? 맞습니다. 내가 대폭 할인해 줄 생각이 있어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당시 부회장하고도 만나서 그 박앤세일 의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안 네. 샀죠. 그래서 결국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상장하는 방향으로 돌렸는데 요거 예상하는 만큼 돈이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 이 비전 펀드가 투자를 했는데 예전하고 달라요. 손실폭이 굉장히 커서 이거 가지고 손실폭을 좀 메워보겠다. 계획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목돈연구소 식구죠. 일론 네. 머스크. 오늘도 출연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트위터 인수위에 네. 뭐 사실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트위터 기사 건당 유료화 계획을 내놔서 화제입니다. 건당. 네.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언론사들이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기사 한 건 클릭마다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언론사와 대중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 구독료를 내고 언론사를 구독하지 않는 트위터 이용자는 읽고 싶은 기사에 한해서만 건별로 돈을 내서 볼 수가 있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 건별로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득이 된다. 이런 설명인데 다만 약간 좀 낚시성 기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일각에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독자가 유료 기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냥 클릭을 안 할 것이라는 뭐 현지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쉬는 네. 날인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일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김성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문자가 쇄도하네요. 선희님, 영희님, 재한님 역시 식구네요. 식구. 김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도하 아빠 김성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도하 아빠도 걱정하고 있는 어린이날 선물 얘기부터 그냥 생활 밀착형 경제 이슈 한보따리 준비했습니다. 전 국민이 한마디씩 보태는 시간이죠. 맨손 경제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도 어린이날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미혼이고 네. 아직 조카도 없어서 저는 아직 상관이 없는 듯한데. 어린이날 풀이 기자. 네. 아, 네. 전 이제 조카가 탄생해서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고 또 어린이날이 저희 친형 생일이에요. 아하. 그래서 어린이날이 좀 약간 챙길 게 많은 그런 가족 행사가 있는 그래요. 그런 날입니다. 힘든 날이네요. 예, 맞습니다. 악재가 겹친 날. 그래요. 어린이날이 그 좋은 날인데
단가가 너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조한송 기자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어린이날 풍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네. 다들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제 선배들마다 매대를 지날 때마다 너무 두렵다. 아이들이 사달라고 할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 맘카페에서 보면은 어린이날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 마트를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날 선물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대형 마트들이 3만 원 미만의 여러 상품을 모은 랜덤박스나 럭키박스를 내놓은 덕분입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초에 봉제 인형하고 피규어 그리고 한정판 홀로그램 카드 등 최대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29,900원에 묶어서 파는 티니핑 랜덤박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5천여 개의 수량을 준비를 했는데 인기가 높아서 일주일 만에 물량의 절반가량이 판매가 됐고요. 현재 일부 지점에서 품절 상태를 빚으면서 이렇게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추가 제작 중인데 이달 초에 3,000개를 더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지난달 20일부터 전단 행사를 통해서 캐치 티니핑 럭키박스를 19,900원 그리고 29,900원에 판매 중인데 오는 7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일부 지점에서 빠르게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캐치 티니핑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인 SAMG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3차원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요. 아기자기한 디자인 그리고 화려한 색감으로 이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요 캐릭터가 20여 종이 돼가지고요. 아하. 아이들이 이걸 네. 사모으다 보면 부모의 지갑이 얇아진다. 그래서 파산핑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트는 이 캐치 티니핑 외에도 지난해는 없던 럭키박스를 만들어서 가성비 선물을 제안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 그 캐릭터들 요거 사모으는 재미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재미가 있겠지만 엄마 아빠는 이걸로는 부족하겠니? 네. 여기서 더 온라인으로도 그래서 일부 판매에서 이 럭키박스 형태로 올해는 출시하는 제품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도 이런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 럭키박스 같은 경우에 직접 좀 고르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손으로 우리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뽑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가격 부담도 낮출 수 있어서 인기라고 하는데 이 부모들 사이에서 이 핑지옥이다. 이 핑이 계속 늘어날까 봐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되게 작은 약간 아주 작은 요괴? 요정? 약간 요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보다 훨씬 작은 약간 한국판 포켓몬 같은 요런 캐릭터랄까요. 요거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두 분은 어린이날 받았던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미니카 전 그때 시절이어가지고 미니카를 좀 기억이 남는 것 같고. 그러니까 뒤로 쭉 뽑았다가 놓으면 앞으로 쭉 달려나가는 그런 차들. 예, 그것보다 약간 괜찮은 약간 모터 껐다 켰다. 미안해요. 해서 네. 막 그게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했네요. 네. 그게 저희 때 약간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터가 레벨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다음 날 학교에서 자랑도 하고. 모터로 돌아가는 거. 설마 그 리모컨도 있고 막 이런 거?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있는 집 자식이었네. 네. 예, 아니었지만 그래도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빨간 넥타이 메고 막 반바지에다가 스타킹 입고 그러고 네네. 학교 다녔습니까? 네. 저희 형이 했어요. 멜빵 메고. 네. 있는 집 자식인데 이제 네. 알았어요. 네. 아직 차남까지는 그 수혜가 오지 않아가지고 저희 친형만 아까 친형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소공자네 소공자. 조한송 기자님은 무슨 선물 받았어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인데 제가 위로 4살 터울의 오빠가 있는데 스스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요? 오빠가 들어볼게요. 제가 이 어린이날 선물 받는 게 좀 못마땅했는지 이거 어린이날 선물 엄마가 사는 거다. 이제 산타는 없다. 어린이날 선물이죠? 아니 오빠가 동심을 와장창? 네 와장창.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도 어느 순간 못 받게 되고 어린이날 장난감도 엄마가 되게 두뇌 발달에 좋은 이런 걸로 어느 순간 학습 효과가 있는 걸로만 학습 효과가 있는 걸로만 사주시는 거예요. 나의 로망과 상관없이 갑자기 학습 모드로 갑자기 돌아서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오빠 이름이 좀 독특한데 한강님. 조한강님. 네. 그래요. 우리 동심바사삭 조한강님과 함께 목돈연구소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물 관련해서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네, 요즘 좀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 롯데 멤버스가 지난달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의 20대, 6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선물 계획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린이날 선물 예산은 평균 12만 4,80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액대별 응답률을 보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4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10만 원 이하인데 38%였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대가 거의 70%를 차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밖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11%였고요. 30에서 40만 원이 5%가량이 됐습니다. 또 재밌는 게 연령대별로 예상 금액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20대가 14만 3,3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에서 13만 4,900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오히려 30대는 12만 9,900원 그리고 50대는 12만 7,000원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광수 기자처럼 조카 선물을 사려는 20, 30대, 20대 혹은 손주 선물을 사려는 60대의 금액이 가장 높게 좀 나타난 걸로 됐고요. 또 가장 궁금한 게 뭘 살지가 좀 고민이 되실 텐데 네. 선물 예정 품목으로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 용돈이 35.8%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순으로 완구류가 19% 정도 됐고요. 게임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13%로 집계가 됐습니다. 야, 현금, 상품권 등 용돈이 전체 거의 한 40% 가까이. 네. 조카한테 어린이날 선물 뭐 사줄까 했을 때 입금해 이러면 약간 모골이 송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요. 소현진님. 잘 들어보니까 복장이 코난인데요? 이광수 기자님. 복장 코난. 네. 그렇죠. 그래. 그 멜빵에 구두에 스타킹에 멜빵이 한국말이 아닌가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아시는 분 좀 남겨주세요. 바로 잡을게요. 오늘도 안경에 그 느낌은 약간 소공자 느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따뜻한 방송입니다. 서울 사람 느낌. 우수빈님 어린이날 장난감 장난 아닙니다. 이선희님 1년 전부터 5월 대비 적금이라도 들어야 하나요? 어린이날 개. 진경님 어린이날 정부에서 쿠폰 주라. 황성년님 이젠 청소년으로 자랐는데 청소년에게도 어린이날 선물 압류해야죠. 마음이 어린데 해야 됩니다.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이광수 기자님 어린이날에 놀이공원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놀이공원도 이거 한번 갔다 오면은 한 달치 거의 생활비던데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선물만으로도 이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나가줘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선물 주고 놀이공원 가고. 네, 둘 다 해야지 다음날 또 아이가 학교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가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말씀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에버랜드가 이제 지난 3월부터 연간 이용권과 일일 이용권을 최대 15.4% 인상을 이미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가격 인상을 한 건데요. 에버랜드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작년 3월에 연간 이용권 일부 가격을 금액으로 따지면 10,000원에서 최대 40,000원까지 이제 올린 겁니다. 이 종일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에 변동 가격제를 시행을 하면서 일부 가격을 조정한 다음에 1년 8개월 만에 인상을 한 거고요. 이 종일권 가격이 종류별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오르면서 오늘 이렇게 휴일이나 오늘 같은 휴일이나 아니면 어린이날 등은 가장 비싼 종일권 가격은 6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별도 할인을 받지 않고 4인 가족이 만약 에버랜드 한번 이용을 하면은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약 2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게 입장권만 그런 거잖아요. 네, 입장권만 그런 겁니다. 68,000원이 1인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성인 기준 68,000원이죠. 그럼 가서 이거 끊고 들어가서 밥도 좀 먹을 거고 추러스도 좀 먹어야 되고 그렇죠. 네, 콜라도 좀 사 마실 거고 네, 머리띠 같은 것도 하나 해야 되고 하면은 네. 30만 원, 40만 원이 훌쩍 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좀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할인받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제휴카드,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나 이런 거에 혜택을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할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많이 찾잖아요. 그런 곳들도 가격이 많이 인상이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고 하면은 한화 아쿠아플래닛 이런 광교 같은 경우에도 14세 이상 요금을 28,000원에서 30,000원으로 13세 이하
그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뭐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카드 같은 거 갖고 있다 하면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거기 앞에 네. 창구에서 할인되는 카드 뭐 있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곤란해져요. 사람 그렇습니다. 되게 많고요. 할인되는 카드 뭐 할인폭 이게 책으로 한 권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가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 돈 안 들이고 혹시 가성비 있게 돈은 적거나 거의 안 들이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없을까요?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광화문 광장에서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4일에서 6일까지 어린이 축제 봄빛 소풍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런 행사 부스도 진행이 돼서 아이들이 직접 바람개비나 뭐 가족사랑 팔찌 등을 만들고 그리고 광화문에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랑 연계해서 책 속에 좋은 글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는 뭐 이런 체험 행사도 하고 뭐 공연도 한다고 하니까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특별전과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고요. 또 뭐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복합 체험 문화 시설이 있는데 서울 상상나라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도 행사가 있어서요. 특히 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사전에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간 미군 기지로 활용이 돼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용산 어린이 정원이 있는데 여기도 오는 4일부터 개방이 되는데 예약을 통해서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날은 이미 꽉 찼지만 뭐 그 다음엔 좀 일정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혼날까봐. PD한테 혼날까봐요. 회초리 들고 밖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이 세 달이 되면 늘 새로 다짐하는 게 있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다이어트의 달이죠. 맞습니다. 4월은 무슨 달이었죠? 4월은 블랙데이밖에 기억이 안 나요. 4월은 체중 감량의 달이었죠. 체중 감량이 그런가요? 항상 3월은 무슨 달이었죠? 3월은 무슨 날이죠? 3월도 무슨 뭐 다이어트 관련된 거 아닐까요? 3월은 복근의 달이었죠. 1년 내내 못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물론 마음으로만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1년 내내 이거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SNS에서 그 뉴스가 된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기사가 하나 그 솔깃한 게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요 새로 시판될 약이 하나 있습니까? 근데 네. 이거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비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식단 그리고 운동이 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사실 주사제로 이제 비만 치료할 수가 있고 이게 사실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더 좋은 약이 지금 이제 시판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지금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 글로벌 빅파마 중에 일라이릴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일라이릴리가 최근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약 이름이 마운자로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마운자로를 17개월 동안 매주 한 번 주사를 맞은 비만 또는 과체중의 성인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체중이 최대 15.7% 그러니까 15kg 정도가 이제 17개월 정도 주사를 받았더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운자로를 주사한 환자 80% 이상이 최소 5% 이상 이제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라이릴리가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비만 치료제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혀 있고요. 이미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일단 데이터가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무조건 이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초에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시판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이 원래 무슨 용도로 개발이 됐던 건가요? 이게 원래는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 뭐 의도치 않게 이제 약간 그 체중 감량의 효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 효과도 있으니까 사실 뭐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당뇨병 치료제로도 판매되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로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보자 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지금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이럴 때 이게 아직은 FDA 승인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좀 과장되거나 아니면 3상까지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도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이 방송 들으면서 1112 매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서학개미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뭐 이 경우에는 지금 좋은 데이터를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FDA에서 반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봤더니 뭐 어떤 사람이 좀 아팠다, 아니면 뭐 기절했다거나 약간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면은 아무리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약이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항상 되게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걸러서 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임상 3상이 이러한데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임상 1상이나 2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정성,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냐 이런 부분들 따져보는 것이 더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게 그리고 증시에도 이런 임상 관련한 공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특히 그 인체에 적용되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호텔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저는 이게 눈을 의심했어요. 조한송 기자님이 이게 혹시 공을 하나 더 붙여오신 게 아닐까? 아무리 호텔 빙수라지만 이게 빙수가 그 팥빙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이거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저도 굉장히 두 눈을 의심을 했는데 네. 고급 빙수 열풍으로 굉장히 최근에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가 된 게 이 신라 호텔에서 판매한 애플 망고 빙수인데 이 부드러운 우유 얼음 위에 제주 애플 망고를 올린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빙수는 매년 가격을 인상하면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8% 오른 98,000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네, 한 그릇에요? 네, 한 그릇에 98,000원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가격을 찾아보니까 83,000원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또 오른 건데요. 여기가 시작이고요. 5성급 호텔 중에서는 10만 원이 넘는 곳도 올해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포시즌스 호텔은 제주 애플망고 가든 빙수를 12만 6천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판매하면은 팔려요 많이? 그게 제가 놀라운데 이제 호텔 작년 후기를 막 찾아보면은 웨이팅이 뭐 90번대를 넘어가고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서 먹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웨이팅이 90개가 넘는다라면 최소한 90명 이상은 먹는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하루에 100개만 한정 파는데 평일에 이게 다 팔릴 정도라고 하니까 인기가 야. 어마어마하고 이광수 기자가 먹어봤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 먹었어요? 아니 왜는 아니구나. 어쩌다가 드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성격인데 우리도 네. 가보자 해가지고 친구 중에 이제 오픈카를 뽑은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호텔로 쏙 가고 비싼 걸로 먹고 유지설이 맞는. 네. 아니 갑자기 거리가 확 멀어지네요. 네. 그거 이제 나중에 정산할 때 엠빵했거든요. 그때 약간 현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n분의 1로 나누어서 10분이 한 분이 10,000원씩 나눠서 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걸 또 나눠서 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비싼 걸 먹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먹어보니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들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때도 저희 사진 되게 많이 찍어가지고 사진 찍으러 왔는지 먹으러 왔는지 알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할 정도로 왔는데요. 네. 사실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는 거 올리는 약간 MZ세대의 소비 성향 덕에 올해도 좀 고가의 특급 호텔 빙수 인기가 계속 갈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는 건데 이거 다들 개 해가지고 2만 원씩 15,000원씩 모아서 가서 한 번씩 먹어본다고 하는데 또 그러다 지나갑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님, PD가 회초리 들고 있다는 말에 빵 터졌어요. 거짓말인 것 같죠? 저희 PD 주짓수 검은띠예요.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나 그거 먹어봤다 이거 하려고 이선희님 맞아요. 정수자님 한 숟가락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다들 한 입 먹어보고 먹어봤다 요거 하려고요. 근데 또 요런 재미도 있긴 한데 또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SBS 목돈연구소입니다.